세상에는 많은 리더가 있다. 하지만 진심으로 존경받는 리더는 드물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보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따뜻하게 기억한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천 명의 사람을 봤다. 그중에서 오래 남은 사람은 언제나 말이 아니라 태도로 신뢰를 쌓은 사람이었다. 1938년 대구의 한 허름한 상점.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어느 밤 한 직원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다. 회장님, 채권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결산 장부를 덮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그 직원 옆에 앉아 말했다. 괜찮다. 내가 있네. 그 짧은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다. 나는 그날 어떤 훈계도 하지 않았다.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았다. 다만 그의 불안한 마음 옆에 있어준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확신했다. 사람은 언제나 옳고 그름보다 이해를 원한다. 누구나 인생의 한순간에는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존재 하나가 사람의 삶을 바꾼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직원과 함께 거래처를 직접 찾아갔다. 상대는 화가 난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그러나 내가 직접 사정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사장님이 직접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서 나는 또 다른 교훈을 얻었다. 신뢰는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태도로 쌓는 것이다. 리더의 태도는 조직의 온도를 결정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조용히 상대를 품고 그릇이 작은 사람은 시시비비를 따진다. 사업뿐 아니라 가정과 인간관계에서도 똑같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그 마음부터 들여다보는 사람, 그것이 진짜 리더다. 나는 임직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 리더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릇이 큰 사람은 분노를 다스리고 작은 사람은 감정에 휘둘린다. 결국 조직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품이다. 한번 생각해보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건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보다 이해를 먼저 하는 사람이다. 그는 말을 하기 전에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한다.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했고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삼성의 인재 교육에서 늘 강조했다. 이해 능력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는 자를 인재라 부른다. 기술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삼성의 문화가 되었다. 그 문화가 위기 속에서도 회사를 지탱했다. 이제 질문을 던지고 싶다. 당신은 누군가의 불안한 마음 옆에 조용히 앉아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한 번의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한 직원이 나를 믿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은 우리가 실수했을 때 혼내기보다 먼저 옆에 앉아 주셨습니다. 그 말이 내 경영 철학의 모든 걸 설명했다. 세상에는 뛰어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많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적다. 진짜 강한 사람은 차가운 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따뜻함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내가 평생을 걸어 배운 첫 번째 원칙이다. 그릇이 커야 따뜻함이 닿는다. 그리고 지금의 세상에서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AI와 데이터, 이익과 효율이 지배하는 시대에도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건 숫자가 아니라 마음이다.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도 비슷한 말을 남겼다. 회사를 위대하게 만드는 건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이다. 리더가 직원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순간 그 조직은 기계적 시스템을 넘어 신뢰로 움직이는 유기체가 된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지금 당신이 이끄는 사람들 혹은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말보다 당신의 태도를 믿고 있는가? 해봤어. 그 질문이 바로 존경받는 리더의 첫걸음이다. 배우면은 끝이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일정한 자리에 오르면 배우기를 멈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제 나는 충분히 안다. 는 착각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간부터 당신을 앞질러 간다. 나는 평생 이 사실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언제나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아직 배우는 사람이다. 1970년대 초 나는 삼성전자를 세우며 거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당시 한국은 전자산업의 불모지였다.
일본과 미국의 기술이 압도적이었고 한국 기업이 전자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많은 사람이 말했다. 그건 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다. 정말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단순한 왜? 라는 질문 하나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나는 일본과 미국, 독일의 공장을 직접 찾아갔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며 기술자들에게 물었다. 이 부품의 온도 차이는 왜 생깁니까? 불량률을 줄이려면 어디를 바꿔야 합니까? 때로는 그들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을 피하기도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른다고 묻지 않으면 절대 배울 수 없지 않나. 그게 내 방식이었다. 모르는 걸 묻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오히려 모른 척하는 게 더 부끄러운 일이었다. 내 곁에서 일하던 통역이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너무 자주 물어보십니다. 나는 대답했다. 호기심이 죽는 순간 사람도 늙는 거야. 그 한마디는 지금도 내 인생의 중심에 있다. 나는 항상 해외 기술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당신들로부터 배울 게 많습니다.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자존심 때문에 배우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게 자존심이 아니라 고집이라고 생각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니라 배움의 문을 여는 열쇠다. 언젠가 한 엔지니어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님, 저희 기술은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게 이미 지성의 시작이네. 그 말은 지금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나는 임원들에게 항상 강조했다. 많이 아는 사람이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다. 끝까지 배우려는 사람이 회사를 살린다. 삼성의 모든 혁신은 그런 사람들의 손끝에서 태어났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 말했다. 책상에만 앉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 시장, 공장, 길거리. 답은 현장에 있다. 이 정신이 없었다면 삼성은 결코 반도체에 도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세상은 우리를 미쳤다고 했다. 한국 기업이 반도체를 한다고? 나는 단 한 문장으로 답했다. 모르니까 해봐야 한다. 이 한 문장이 삼성을 세계로 이끌었다. 지성은 책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현장 속에서, 사람 속에서, 실패 속에서 자란다. 나는 신입 사원들에게 자주 물었다. 요즘 무엇에 가장 호기심이 생기나? 그 대답이 곧 그 사람의 미래였다. 세상은 빠르게 변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멈춘 호기심이 진짜 노화다. 지금의 세대에게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AI 시대라 불리는 오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한다. 하지만 진짜 성장하는 사람은 여전히 모른다고 말할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일론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질문하는 법을 안다. 그 질문이 스페이스X를 만들었고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이끌었다. 결국 호기심은 세상을 바꾸는 불씨다. 한 가지를 기억하라.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길러야 한다. 겸손은 그 자세를 지켜주는 울타리다. 겸손 없는 호기심은 자만이 되고 호기심 없는 겸손은 무력해진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진짜 지성이 태어난다. 나는 지금도 내 안의 호기심을 지키려 노력한다. 그것이 내가 젊음을 잃지 않는 이유이자 삼성이 끝없이 진화할 수 있었던 근원이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요즘 무엇이 당신을 궁금하게 하는가? 그리고 그 궁금함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있는가? 해봐서? 그 한 걸음이 바로 당신을 성장시키는 첫 번째 불꽃이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이 있다. 불안, 분노, 실망, 공포, 감정의 파도는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삼켜버릴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 파도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으며 깨달았다. 리더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경쟁이 아니라 자기 안의 감정이다. 1970년대 후반 삼성은 사업 확장을 두고 큰 내분을 겪고 있었다. 한쪽은 지금은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은 이때가 기회다라며 맞섰다. 회의실 공기는 무겁고 직원들의 눈빛에는 피로와 긴장이 가득했다. 나도 흔들렸다. 그날 밤 한남동 본사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수많은 빛이 반짝이는데 내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때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화가 난다고 해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회의를 멈추었다. 그리고 단 하루 스스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날 회의실에 들어선 나는 담담히 말했다. 어제는 모두 감정이 앞섰습니다. 오늘은 이성으로 이야기합시다. 그 한마디에 공기가 바뀌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현실을 바라보고 서로의 의견을 조정하며 한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날 나는 확신했다. 지도자의 말 한마디는 화보다 무섭고 침묵보다 강하다. 감정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본능을 다스릴 수 있을 때 비로소 품격이 생긴다. 나는 회장이라는 자리에서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가장 조심했던 건 내 마음의 파도였다. 한 번은 공장장이 보고 중에 말을 더듬었다. 서류가 뒤섞인 탓이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네. 나도 긴장할 땐 말이 꼬이더군. 그 말에 회의실에 웃음이 돌았다. 그날 나는 다시 확신했다. 한 사람의 여유가 100사람의 공기를 바꾼다. 리더는 조직의 감정 온도를 조절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차분하면 조직은 안정되고 당신이 흔들리면 모두가 불안해진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냉정해지는 게 아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일이다. 나는 늘 말했다. 리더는 바람이 아니라 산처럼 있어야 한다. 사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으로 가져가면 집은 전쟁터가 된다. 나는 한 번도 가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분노는 반드시 돌아와 신뢰를 갉아먹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고 시끄러워진다. SNS에서 뉴스에서 사람들은 즉각 반응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진짜 품격은 즉시 반응하지 않는 데서 나온다. 한 번 숨을 고르고 한 번 생각하고 한 발 물러서는 여유. 그게 결국 인생을 구한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화는 감정이지만 배려는 선택이다. 당신이 분노를 참는 순간 신뢰는 커진다. 리더가 자신을 다스릴 때 조직은 비로소 성장한다. 이건 단지 도덕적인 말이 아니다. 심리학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하버드대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안정된 리더가 있는 조직은 생산성이 평균보다 37% 높고 직원 만족도는 60% 이상 높다고 한다. 리더의 마음의 온도는 조직의 결과로 드러난다. 나는 한 번의 분노로 많은 것을 잃는 사람을 수도 없이 봤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평생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침착함이 수십 년의 존경을 만든다. 그 차이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가에 달려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즉시 맞받아친 적이 있는가? 그때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를 지은 적은 있는가? 해봤어? 그게 바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첫걸음이다. 리더의 진짜 힘은 결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마음에서 나온다. 결정은 냉정하게, 말은 따뜻하게, 시선은 깊게, 그 삼박자가 어우러질 때 리더십은 품격이 된다. 사람의 말은 공기처럼 가볍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라는 무게를 가진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느꼈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고 한 인간의 등골이다. 신용이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아무도 당신을 믿지 않는다. 삼성상해를 처음 열었을 때 나는 자본도 인력도 부족했다. 하지만 단 한 가지는 자신이 있었다. 이병철이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 그 평판 하나가 내 인생의 자산이었다. 어느 해 장마철 거래처에 납품해야 할 날이었다. 비가 쏟아져 길은 진흙탕이 되었고 트럭이 진흙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말했다. 회장님, 오늘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잠시 하늘을 보며 대답했다. 비는 고객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날 밤 우리는 비옷을 입고 직접 트럭을 밀었다. 바퀴가 진흙을 튀기며 회전했고 손에는 흙이 덕지덕지 붙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약속한 시간에 납품을 마쳤다.
그 소식을 들은 거래처 대표는 다음날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저는 그날 삼성의 신용을 보았습니다. 수세가 그런 데를 그 말 한마디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회사의 모든 벽마다 문구를 붙였다. 신용은 기업의 생명이다. 신뢰는 거창한 언약으로 쌓이지 않는다. 작은 약속을 반복해서 지키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진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다. 사람은 실수를 잊지만 약속을 어긴 건 잊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으면 밤 10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 주에 만나자고 했다면 먼저 날짜를 제안하라. 그 사소한 행동이 당신의 신뢰를 만든다. 1970년대 후반 나는 해외 바이어와 반도체 계약을 논의하고 있었다. 그들은 냉담했다. 기술보다 당신들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삼성은 이익보다 신용을 먼저 남깁니다. 그 한마디로 계약이 체결됐다. 그들은 말했다. 이병철은 말뿐인 사람이 아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은 귀로 듣지만 신뢰는 눈으로 확인한다. 그래서 나는 신용을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했다. 보고, 체계, 회의, 기록, 일정, 관리, 모든 것이 약속을 지키는 구조로 짜여 있었다.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원리는 같았다. 사랑한다는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는 행동이 더 깊게 남는다. 아이에게 곧 돌아올게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돌아가라. 배우자에게 오늘은 내가 대신할게 라고 말했으면 반드시 실행하라. 그게 신뢰다.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되는 작은 실행에서 태어난다. 나는 직원들을 평가할 때도 결과보다 과정의 성실함을 먼저 보았다. 성실한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기업의 시스템은 결국 사람의 습관에서 비롯된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모인 회사는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 한 번은 납품 일정이 폭우로 지연될 위기였다. 현장 소장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라 연기가 불가피합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비는 고객의 탓이 아니지 않은가? 그날 밤 직원들은 다시 트럭을 밀었다. 약속된 시간에 맞춰 납품을 마치자 거래처 대표는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삼성이 왜 신뢰받는 기업인지 알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신용은 거대한 담보나 문서가 아니라 사람의 의지로 세워지는 것임을.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이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기업의 가치 중 가장 중요한 자산은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 자본, 트러스트 캐피털이다. 고객이 이 회사는 믿을 수 있다 고 말하는 순간 그 회사의 시장 가치는 몇 배로 상승한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신뢰의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단기 이익보다 고객의 신뢰를 먼저 쌓는다. 그 신뢰가 쌓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온다. 신뢰는 기술보다 오래가고 자본보다 깊다. 그건 기업뿐 아니라 인생에도 같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한 약속,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이름값을 만든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오늘 당신은 어떤 약속을 지켰는가? 그 약속을 행동으로 옮겨본 적이 있는가? 해봤어? 그 순간 당신의 이름은 이미 신뢰가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일이지. 나는 도와주는 거야.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가정은 돕는 곳이 아니라 함께 세우는 곳이다. 그 말 속에는 내 평생의 철학이 담겨 있었다. 회사를 경영할 때나 가정을 이끌 때나 원리는 하나였다. 집이 무너지면 회사도 흔들린다. 가정의 평화는 곧 일터의 안정이었다. 한 번은 출장에서 돌아온 어느 날 식탁 위가 어질러져 있었다. 접시가 뒤엉켜 있고 아이들은 방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건 누구의 일인가? 그리고 바로 답했다. 우리 모두의 일이다. 그날부터 나는 가정에서도 회사처럼 움직였다. 아침이면 내가 먼저 식탁을 정리했고 휴일에는 아이들과 함께 마당에 낙엽을 치웠다. 누군가는 물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그런 일을 하십니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회장도 한 사람의 아버지이자 남편이지 않은가?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은 놀랐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가정의 질서와 회사의 시스템은 하나의 철학에서 비롯된다. 책임을 나누는 마음,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중, 그게 곧 신뢰의 뿌리다. 돕는다는 말 속엔 이미 거리가 있다. 그건 원래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숨어 있다. 그 마음이 계속되면 결국 관계는 멀어진다. 나는 아내에게 자주 말했다. 당신의 하루가 평온해야 나의 하루도 평온하다. 그건 단순한 애정 표현이 아니었다. 가정을 경영의 한 축으로 보는 철학이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아이에게 오늘 같이 놀자라고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배우자에게 오늘은 내가 대신할게라고 말했다면 꼭 실천해야 한다. 가정에서도 신용이 필요하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가족이 결국 평화를 만든다. 어느 날 나는 청소기 버튼을 누르며 생각했다. 이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라 나의 책임의 일부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 가족의 신뢰가 생긴다. 그게 바로 인생의 기초이자 리더십의 뿌리였다. 가정을 함께 세우는 철학은 회사에도 그대로 전해졌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가정이 평화로워야 일터의 판단도 흔들리지 않는다. 사업이 아무리 성공해도 집이 불안하면 마음은 무너진다. 진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는 것이다. 삼성의 창립 정신인 사업보국 시교포고, 즉 사업으로 나라에 보답한다는 말은 가정에도 통했다. 나는 늘 이렇게 덧붙였다. 가정보국 짜팅벗고 가족이 평화로워야 사회가 강해진다. 가정을 바로 세우는 건 곧 나라를 세우는 일과 같다. 요즘 시대는 바쁘다. 많은 남편이, 많은 아버지가 시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짜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다. 가정을 삶의 중심에 두는 순간 당신의 모든 판단과 결정은 한층 따뜻해지고 단단해진다. 심리학자 존 가트맨은 이렇게 말했다. 가정 내에서 신뢰가 높은 부부는 스트레스를 절반 이하로 느낀다. 가정의 평화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다. 그 에너지가 있어야 사회에서도 진심으로 일할 수 있다. 나는 지금도 후배들에게 말한다. 가정을 함께 세워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경영이다. 그건 직원 수를 늘리는 경영보다 더 깊고 더 인간적인 리더십의 시작이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당신의 집은 누가 지키고 있는가? 돕는다는 말로 책임을 미루고 있지는 않은가?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일해본 적이 있는가? 해봤어? 그 한 번의 참여가 가정을 바꾸고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꾼다. 인생의 끝에서 남는 것은 직함도 재산도 명예도 아니다. 남는 건 함께 했던 시간 그리고 믿음을 주고받은 사람들이다.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회장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다. 위대한 인생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진심의 반복에서 완성된다. 그 진심은 가정에서 시작되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